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해서 일을 시키면 적어도 시간당 이 정도 급여는 줘야 된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둔 게 최저임금입니다. 올해는 시간당 6,470원이지요. 이 최저임금을 시간당 10,000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게 요즘 이슈인데요.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리느냐 마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한 논쟁거리입니다만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해볼 숙제가 한 가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렸을 때 시급이 10,000원으로 오르는 근로자야 더 좋겠지만 최저시급이 오르는 바람에 단기적으로든 중장기적으로든 일자리가 사라지는 분들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겁니다. 대개는 최저임금이 10,000원으로 올라가면 그 늘어난 소득으로 소비를 늘릴 것이고, 소비가 늘어나면 매출도 늘어나고, 매출이 늘면 시간당 10,000원짜리 근로자를 과거보다 더 고용해야 되니까 이 문제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다만 그 중장기가 누군가에게는 아주 고통스러운 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 거냐를 두고 벌이는 논쟁의 에너지의 일부를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오히려 최악의 상황에 몰릴 수도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에너지를 쏟을 것인지, 그 사람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하면 튼튼하게 만들 것인지, 여기에도 좀 쏟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요일입니다.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다른 경기에 나가서 혹시 부상을 당하면 그 치료비는 누가 내는 건지, 간단한 질문인 것 같지만 이걸 두고 아주 복잡한 계약 관계들이 꼬여 있습니다. 오늘 스포노믹스 시간에 알아보겠고요. 주말에만 만날 수 있는 손에 잡히는 퀴즈 오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 토요일에 경제 콘서트를 엽니다. 시간은 오후 3시고요. 장소는 서울 상암동 MBC 골든마우스 홀입니다. 민간 싱크탱크 여시제의 이원재 기획이사와 함께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 점검해 볼 텐데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 또 최저임금 인상 문제 같은 뜨거운 이슈들을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콘서트 참가 신청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해주시면 되고요. 저 광고 듣고 6월 25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대감에 땅값만 올려놓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죠, 오늘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리고 저 앞에 추가로 하나 드리자면. 박 교수님? 박 네. 교수님? 저희가 오늘 허락된 시간이 길지 않아서 고맙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근데 이때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세무사님? 공제. 예. 조심하셔야 되는 건 다음번에 또 배울게요.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짧아서 항상 아쉬우셨죠? 손에 잡히는 경제가 길어집니다. 오전 11시 10분부터 하루 50분. 자리를 옮겨 시작되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당신의 경제를 책임집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상식을 살짝 뒤집어서 행동경제학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다시 보는 경제, 오늘도 KDI 박정호 전문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늘 갖고 오신 주제는 제가 슬쩍 원고를 봤더니 돈 이야기군요, 정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주제가 돈이라고 다 같은 돈이 아니다. 네, 맞습니다. 에이, 돈은 10,000원이면 10,000원이고 5,000원이면 5,000원이고 늘 같은 돈이죠. 근데 실제 우리의 생활을 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연말 보너스로 받은 100만 원은요. 네. 하고요. 예. 그냥 정기적인 월급으로 받은 100만 원은 네. 그 느낌이 다르죠. 아니, 정기적인 월급은 그렇죠. 쉽게 못 써요. 예. 못 쓰죠, 당연히. 네. 아내 통장으로 가니까요. 근데 보너스 100만 원은 네. 아주 공돈인 것처럼 해서 굉장히 쉽게 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연말에 보너스가 나오면 예. 직원들의 관심은 얼마를 주느냐보다는 네.
어디다 누구 쓰느냐. 통장으로 넣어주느냐 이게 더 민감하던데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의 행태를 가만히 보면요. 원래 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돈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요. 여러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람도 역시 마음속에 회계 처리가 있더라. 그래서 이걸 심적 회계라고 부르는데요. 똑같은 돈이라도 네. 이건 이렇게 아껴 써야 되는 돈, 네. 이건 편하게 써도 되는 돈. 맞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회계 장부를 갖다 놓고 각각의 계정 과목들을 놓은 다음에 그 돈들을 각각 배분해서 어떤 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쓰고 네. 어떤 건 어렵게 쓴다라는 거죠. 아, 사실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돈은 대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네. 똑같다고 봤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노름으로 번 돈 100만 원이나 내가 일해서 번 돈 100만 원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동일한 의미를 부여하고 동일한 뭐 소비 패턴이나 투자 패턴을 보여야 되는데 예. 일해서 번 돈 100만 원은 그거 쉽게 못 쓰는데요. 노름에서 번 돈 100만 원은 그날 쓸 수도 있죠. 결국 같은 돈인데. 네, 그렇죠. 똑같은데요. 그 돈을 메우려면 똑같이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럼에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는 실제는 다르게 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본 돈의 대체 가능성을 네. 우리는 실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각각 주머니에 10만 원씩 가지고 있다. 네. 그럼 이 물건을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구입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의 그 10만 원이라는 게 어떻게 생긴 돈인데요. 각자의 마음속에 어떤 계정에 있는 돈입니까? 를 알아야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아주 정교한 실험들을 해보면요. 더욱더 우리의 행태가 얼마나 가관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실험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어떤 프로 야구 경기든 아니면 흥행하고 있는 연극 공연을 보러 가려고 하는 과정을 한번 가정해 봤습니다. 예. 이미 저는 티켓 가격을 15만 원을 주고 샀어요. 네. 네, 샀는데 딱 입구에 왔는데 티켓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 네. 15만 원짜리를. 예. 그러면 15만 원을 다시 주고 티켓을 사느냐 이렇게 하나 물어본 질문이 하나 있고요. 아. 두 번째는 가정의 상황인데서 너무 제 마음이 힘들어요. 그렇죠. 두 번째 상황은 어떠냐? 예. 티켓을 사지는 않았어요. 사진 않고 현장에 가서 살려고 네. 이제 15만 원을 들고 가고 있었는데 네. 현금을요. 예. 그런데 주차장 어디쯤에서 15만 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현금을. 예, 현금을. 아이고. 그랬을 때 그러면 15만 원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티켓 원래 살려고 했던 15만 원 주고 사겠느냐? 이걸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티켓을 잃어버렸으면요. 네. 또 한 장 사야 되니까 네. 그거는 못 살 것 같아요. 아. 안 그래도 비싼 걸 30만 원 주고 들어가야 되는 셈이니까. 제 방송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무슨 그래요? 얘기냐면요. 예. 일단 저는 표값으로 15만 원을 지불했잖아요. 앞선 사례는요. 네, 이 연극이나 이 공연이나 이 스포츠면 네. 15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겠죠. 네. 그래서 예. 지불을 했는데 표값으로. 그런데 또 표를 15만 원 주고 또 사야 되는 거예요. 어허. 그럼 나는 표값에 30만 원을 지불한 거죠. 용납할 수 없죠, 스스로. 그렇죠. 예.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오락비에 30만 원을 낼 수는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집에 가겠네요.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사례에서는요. 처음 잃어버린 현금 15만 원은 네. 내가 오락비로 지불한 15만 원이 아니라 잃어버렸죠. 그냥 잃어버린 15만 원인 거예요. 마음은 아프지만. 네. 그래서 그건 15만 원대로 잊어버리고 티켓 15만 원을 더 구입할지는 다른 문제인 거예요. 아, 결국은 하여튼 오늘 30만 원을 썼지만 그렇죠. 나는 이 연극 티켓으로는 15만 원 쓴 거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는 그냥 연극은 보러 15만 원을 내더라는 겁니다. 마음은 후자가 더 편하겠네요. 근데 결론은 둘 다 30만 원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불한 거잖아요, 결국.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똑같은데 이렇게 소비자들이 이 오락비라는 계정과 현금이라는 계정을 달리 둬서 그것에 대해서 지불의 여지를 달리하더라는 거죠. 이런 심적 회계는요. 그 돈의 사용 용처에 따라서도 달라지기도 하지만 돈의 금액, 규모에 따라서도 또 반응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전등을 하나 사러 가려고 하는데요. 네. 집 앞에 있는 가게는 한 10만 원 해요. 전등 하나에? 네. 예. 그런데 버스 정거장으로 한 3정거장 떨어진 곳에 가면 그게 7만 5천 원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버스 정거장, 3정거장이면 버스 타고 우리 가서 싼 거 사잖아요. 2만 5천 원이나 싼데 버스비 왕복 해봐야 뭐 시간 소모해도
그렇죠. 할만하죠. 네. 예. 그래서 대부분 이런 상황이면 10만 원짜리 7만 5천 원에 살 수 있는 거길 가요. 네. 예. 그런데 또 다른 상황이 어떠냐면요. 이번에는 200만 원짜리 냉장고가 있어요. 네. 그런데 200만 원짜리 냉장고를 집 앞에서는 200만 원에 파는데 예. 똑같이 한 버스 정거장으로 한 3정거장, 4정거장 떨어진 데선 그 200만 원짜리를 역시 2만 5천 원 싼 금액인 뭐 그럼 197만 5천 원 그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까 2만 5천 원 아끼기 위해서 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안 가더라는 거죠. 왜? 그러니까 이거 뭘 묻는지는 알겠는데 네. 내 마음도 가기 싫. 괜히 귀찮아지는데 왜 그러니까요. 그렇죠? 우린 분명 2만 5천 원 아끼기 위해서 세정거장 떨어진 데 갔는데 예. 냉장고일 때는 안 가더라는 거죠. 아. 이게 그래서 심적 회계는 그 금액의 크기에 따라서도 이렇게 좌지우지 되기도 한다라는 부분이 아주 독특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소소한 것 열심히 아꼈다가 마지막에 큰 거에서 항상 난리잖아요, 우리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렇게 큰 금액에 대한 회계장부 따로 있고 작은 금액에 대한 회계장부가 따로 있어서 네. 이것은 무시하고 쉽게 뭐 어떻게 보면 써버리기 때문에 돈을 못 모은다는 거죠. 어디 가서 좀 싸게 파는 물건 잘 알뜰하게 샀다는 이유로 네. 기분이 좋아서 네. 오다가 치킨도 사오고. 맞아요. 아. 사실 제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에서도 재밌었던 게 연말에 보너스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보너스 나오면 다들 그거 가지고 뭐 가족끼리 오랜만에 해외여행 간다, 뭐 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갔다 오신 다음에 하신 소리 뭔지 아시죠? 보너스 받은 금액보다 더 더 썼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뭐 이게 무슨 심리인지도 알겠고. 근데 이게 내 마음속에 분명히 있다는 것도 알겠는데. 예, 역사적으로 예. 이건 굉장히 아주 뭐랄까 귀감이 되는 사례 조사가 있었어요. 예전에 이스라엘 은행에 렌즈버거라는 경제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이스라엘 국민들은 사실 서독 정부로부터 정기적인 배상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전쟁 배상금이죠. 그런데 그 배상금의 차이가 가구당 좀 차이가 있었어요. 네. 어떤 데는 굉장히 많이 받는 가구도 있었고 예. 아주 소소한 가구도 있었던 거예요. 네. 이 경제학자는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받는 사람을 조사를 해봤더니요. 고액의 배상금을 받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 배상금을 받고 지출률이라고 하는 거를 계산했는데 그게 0.2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 1달러의 배상금을 받으면 그중에 23%만 돈을 쓰고 나머지는 저축하더라는 거예요. 네. 네. 많이 받으면. 네, 많이 받으면요. 네. 그런데 적게 받은 사람 있죠. 적게 받은 사람은 오히려 돈도 적게 받았으니까 더 아끼고 다 네. 저축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1달러를 받은 사람은 2달러를 쓰더라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많이 받은 사람은 우리가 큰 돈 받았을 때 이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아주 철저히 하는 것처럼 예. 그렇게 반응을 했고 적게 받은 사람은 다음 달에 들어오니까 이번에 같이 써버리지 뭐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는 거죠. 이거 아낀들 뭐가 생기겠어. 그렇죠. 사실 우리의 이러한 심적 회계를 이용해서 오히려 그래서 돈을 버는 회사도 있어요. 대표적인 산업이 예. 카지노 산업이에요. 도박. 네, 도박이요. 어. 사실 우리 도박 산업 하면 카지노가 망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이유는 그 게임의 룰이 네. 경영자 측, 회사 쪽에 조금 더 유리하게 조금 세팅되어 있기 유리하다면서요?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 그게 뭐 많이 유리한 건 아니고 많이 유리지는 않아요. 조금 유리하다고 예, 하거든요. 뭐 52% 정도 돼요. 이 그러니까 경영률이. 실제로 돈 따고 오는 사람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런 유리하게 조정된 게임의 룰 때문에 카지노 산업이 계속 영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는 사실 좀 다른 요인도 있어요. 제가 좀 이거는 라스베가스에 유명한 조크가 하나 있어서 설명을 네. 한번 드릴게요. 어느 날 허니문 여행으로 라스베가스에 두 부부가 온 거예요. 네. 근데 신랑이 주머니에서 우연하게 5달러짜리 칩을 발견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칩을 봤더니 공돈이잖아요. 우연히 발견된 거니까. 근데 그 칩 위에 숫자가 17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어허. 이건 뭔가 개시인 것 같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5달러짜리 사람 들고 마음은 똑같아요. 5달러짜리 들고 밑에 카지노에 내려가서 러시안 룰렛이라고 해서 그 17이라는 데 걸었어요. 아하. 그냥 17이 써 있었으니까. 예, 예. 그랬더니 거기는 이렇게 숫자에 딱 걸면 배팅이 그 35배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맞추면 예. 그렇겠죠. 숫자를 딱 맞추기가 쉬운가요? 예, 쉽지 않으니까요. 예. 그래서 5달러를 걸었는데 진짜 17이 나온 거예요. 우와. 그래서 175달러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래서 이 17의 계시를 믿고 또 건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또 이긴 거예요.
그래서 6,125달러가 됐어요. 어. 다시 또 걸고 또 걸고 또 걸고 해서 나중엔 어떻게 됐느냐? 750만 달러예요. 아, 이게 조크예요. 진짜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도 제가 기분 좋아요. 750만 달러가 돼서 그 네. 돈을 또 걸려고 했더니 그 카지노 관계자가 내려온 거예요. 우리 카지노에선 이렇게 고액은 베팅할 수가 없습니다. 아하. 그랬더니 이 사람은 그럼 포기하고 큰 돈 가지고 집에 가면 되는데 그 17회 개시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인근에 굉장히 큰 카지노에 가서 이 돈을 베팅할 수 있는 곳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은 거죠. 아. 그래서 750만 달러를 걸고 또 베팅을 했는데 거기서 또 이긴 거예요. 그래서 2억 6,200만 달러가 됐어요. 그럼 집에 가야 되잖아요, 사실 인간이면. 네. 근데 마지막 한 판을 더 한 거예요. 전부를 다 걸었어요. 다 걸고. 네. 그래서 결국 실패했죠. 음. 그래서 이제 호텔방으로 돌아왔는데 네. 아내가 물은 겁니다. 뭐라고 물었느냐? 어땠어? 그랬더니 이분의 대답이 더 과간이에요. 5달러밖에 안 잃었어. 네, 무슨 얘기신지 알았죠? 아. 이거는 노름으로 딴 돈이기 때문에 공돈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벌었던 돈과 같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휴지처럼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 판단을 네. 경솔하게 한다. 그렇죠. 바로 인간의 이런 습성들 때문에 카지노 회사는 우리는 돈을 잃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부모의 사업을 물려받은 2세, 3세들이 네. 사업에 실패하는 이유가 네. 공돈이라서 그랬을 수가 있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기왕 없었던 돈인데 뭘. 전 전형적으로 그런 네. 기질이 있다고 봐요. 네. 제 주변에서도 이제 뭐 부모님 하던 사업체를 물려받은 애들을 보면요. 네. 만약에 내가 그런 돈이 있다 하면 굉장히 좀 신중해질 것 같은데 네. 좀 과감한 기질이 있더라고요. 네. 야, 뭐 크게 한번 하려면 크게 좀 질러야지라는 네. 기질들이 있더라고요. 아. 아마 그거는 그 돈을 자기 하나하나 차곡차곡 모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생기는 기질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런 분들이 또 성공을 하는 바람에. 자, 그런데 예. 이제 요게 이제 지금 사업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 심적 회계를 좀 사업적으로 활용하다 보면요. 어떤 또 특성이 있냐 하면 우리 심적 회계는 돈의 형태가 어떤 형태로 지불되고 아니면 지급받느냐에 따라서도 또 우리가 이걸 달리 인식하더라라는 겁니다. 형태가 다르다는 게 뭐죠? 예를 들면.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요. 내가 현금으로 1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것과 상품권으로 1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건 역시 네. 그 돈을 쓰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이건 쉽게 이해되시죠? 예, 이건 뭐. 네. 예. 그래서 실제 현금으로 준 게 아니라 상품권으로 준 거는 훨씬 더 쾌락적인 소비, 뭐 안 해도 되는 소비, 네. 불필요한 소비에 돈을 쉽게 쓰더라는 거죠. 그래서 10% 할인 안 해주고 10만 원어치 사면 10,000원짜리 상품권을 주는 그런 마케팅을 이유입니다. 예. 하는데 그걸 더 좋아하더군요. 이걸 그럼 우리는 어떻게 좀 받아들이면 좀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런 거죠. 거꾸로 이용해서 네. 우리 소비자들에게 내가 뭔가 환급을 주거나 아니면 세일을 해줬을 때 네. 그냥 현금을 줬을 때는 다시 안 찾아오기도 하지만 아하. 아까 우리 백화점에서 하는 것처럼 상품권을 준다든가 그러면 네. 그거는 그 자리에서 다시 다 써버리고 하거든요. 그러면 환급받은 기쁨도 줬으면서 예. 그 돈마저도 다시 아. 재소비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미 활용을 하고 있군요. 네, 하고 예. 있는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가게를 운영하거나 사업을 할 때 기프트 카드나 상품권 같은 컨셉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가게를 꾸려나가는 가장 또는 주부로서는 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야 되냐면요. 꽁돈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서 사실 돈이 줄줄이 새고 소액의 돈들에서 우리 돈이 줄줄이 새고 네. 그다음에 이런 기프트 상품이나 그러니까 현금이 아닌 네. 이런 데서 또 줄줄이 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하나 또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동일한 그 물건을 하나 구매할 때 당신이 이거를 현금으로 낸다고 하면 얼마를 지불할 것입니까라고 하면요. 굉장히 금액을 작게 불러요. 2,000원? 예. 그런데 예를 들어 그 신용카드로 얼마에 사실 수 있습니까 하면 그 금액이 커지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이 금액 그렇죠. 지불하는 걸 알면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금 습성이 있다라는 걸 인식하고 나서 어떻게 네. 해야 되느냐. 일단 우리 집에 들어오는 수입의 형태가 보너스이거나 리베이트이거나 환급을 받았거나 아니면 선물로 받은 금액들이 예정이 있습니까? 없는 돈. 그렇죠. 예. 예정이 없고 공돈 같은 그런 것들은 반드시 오히려 더 얻다가 금고에 넣어놓던 현금화해서 얻다가 현찰로 만들어 놓던 예. 이렇게 해놔야 된다. 꺼내 쓰기 어렵게 일단 만들어야 그렇죠. 된다. 그러지 않고선 그 돈 계속 사라지게 된다.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다양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월급을 아버지가 주면 네. 그걸 이렇게
노트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리저리 줄을 쳐서 그렇게 예산을 따로따로 분배를 하더군요. 근데 그게 마찬가지로 그 계좌를 나눠서 요 돈은 이렇게 쓰고 요 돈은 이렇게 쓰고 하는 게 뭐 다 갖고 가면 다 쓸 수 있으니까요. 네네. 그런 고민들을 했던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오늘 배운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돈만 들어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금방 또 우리 잊어버리죠. 예, K대의 박정호 전문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에 잡히는 퀴즈.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슬기입니다. 경제 상식도 쌓고 상품도 받을 수 있는 손에 잡히는 퀴즈. 이번 주 방송 내용을 퀴즈로 복습해봅니다. 오늘도 문제를 끝까지 잘 듣고 정답 맞춰주세요. 경쟁력 유지를 위해 기업이 해외로 공장을 옮기는 현상은 꽤 오래됐는데요. 최근에 중국으로 옮겨갔던 국내 기업들이 속속 우리나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공장들이 그동안 해외로 빠져나간 건 임금 상승과 채산성 악화 때문이었는데요. 중국의 외국 기업 우대 정책이 축소되는 반면에 한국 정부의 유턴 기업 지원이 이뤄지면서 공장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외국으로 옮겼던 생산 공장들이 자국으로 되돌아오는 현상을 일컫는 경제 용어가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1번 디커플링, 2번 리쇼어링, 3번 아웃소싱. 보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번 디커플링, 2번 리쇼어링, 3번 아웃소싱. 정답은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를 보내실 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정슬기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스포츠 속에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경제 이야기를 추출해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스포노믹스. 오늘도 이종훈 스포츠 평론가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종목에 또 함유되어 있는 돈 이야기 해주실 겁니까? 아니, 숨어있는 돈 이야기에서 갑자기 함유되어 있는 뭐 예. 똑같은 이야기긴 하죠. 네. 오늘은 열흘 전에 있었던 그 대한민국 월드컵 대표팀과 카타르 대표팀의 이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9차전 경기에서 손흥민 예. 선수가 오른팔을 다치는 부상을 당했잖아요. 네. 그래서 수술을 받았는데 손흥민 선수의 수술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제 주위에서 이런 경우에 누가 수술비를 대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네요.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생각은 못 해봤는데 이것도 일종의 뭐 사고이면 사고이고 산재이면 산재이니까. 손흥민 선수가 뭐 글쎄요. 연봉이 많더라도 실제로 이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야 되나요? 어쨌든 뭐 손흥민 선수라고 수술비가 더 비싸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그렇진 아니겠습니까? 않죠. 네. 예. 근데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 A매치 경기를 하다가 다쳤잖아요. 네. 그러니까 A매치를 주관한 곳은 대한축구협회와 FIFA인데 국가 대표들끼리 싸울 때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손흥민 선수의 수술비는 대한축구협회가 전액 다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 같은 경우에 보험을 가입해 있어요. 선수들의 상해 보험을 가입해 있기 때문에 보험금으로 처리를 하는 걸 일단 원칙으로 하고요. 네. 만약에 만약에 이제 보험금보다 수술비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대형 뭐 사고로 인해서 대수술을 해야 되면 보험이 충분치 않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대한축구협회의 예산으로 부족분을 충당해서 줍니다. 나라 위에 싸우다 다쳤으니 나라가 치료해 줄게요. 그렇죠. 이 개념이네요. 네, 예. 나라가 전액 이제 부담을 해준다. 선수는 돈을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간혹 이제 해외파 선수들 중에는 소속 구단으로 곧바로 복귀해서 국내로 돌아와서 치료를 받지 않고 소속 구단으로 곧바로 복귀해서 그 구단이 팀이 지정해주는 병원 혹은 주치의로부터 수술을 받는 경우가 좀 있어요. 주치의가 있을 테니까요. 네. 예. 이 경우에는
대한축구협회가 부담하지 않고 대부분 소속 구단이나 선수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예. 선수 본인도 뭐 수술비가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 액수가 되고 구단에서 오히려 우리 재산인데 괜히 한국에서 수술 받는 것보다 우리가 믿고 맡기는 예. 병원에 보내는 게 낫겠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구단이 뭐 비용이 들더라도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나올 예. 때가 있어요. 이때는 좀 대한축구협회 입장에서는 쿨하게 보내줍니다. 자동차 사고로 하세요라고. 비유하면 그냥 각자 그냥 제가 할게요. 보험 처리 그렇죠. 안 하고 네. 이 말하고 네, 같은 그렇게 되는데 얘기네요. 예.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 국내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하니까 대한축구협회가 수술비 전액을 다 됐다. 그랬겠군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이거는 일단 수술비는 먼저 손흥민 선수가 부담하고 이후에 대한축구협회 신청해서 받아내는 거니까요. 근데 되게 다쳐보면 네. 수술비 자체는 많이는 안 나와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수술하는 기간 동안 네. 생계에 지장 있는 부분도 부분이고 네. 그 이후에 재활 치료하는 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게 그렇죠. 비용도 많이 들고 그것도 그럼 결국 다 해줍니까 나라에서? 이 재활 치료비가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는데 예. 축구협회는 소속팀과 세부 사항을 조율해서 결정을 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해요. 소속팀이나 선수들과 세부 사항을 결정해서 조율해서 이제 결정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선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재활 치료비 전혀 안 준다라고 하고 네. 소속팀에서 알아서 관리하라는 식으로 방치한다는 이건 거죠. 당신 컨디션 관리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술비는 내주는데 재활 치료비는 우리가 안 된다라고 그래요? 이야기를 해요. 때문에 이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재활에 들어가는 돈은 토트넘 구단이 되거나 아니면 선수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예. 국가대표팀에 갔다가 다치게 되면 대부분은 이제 구단이 소속 구단이 재활 치료비를 부담하니까 손흥민 선수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 하지만 네. 이 경우에 선수 입장에서 물론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구단과 약간 얼굴을 붉혀야 되잖아요. 그렇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예. 본다면 선수 관리에서 대한축구협회가 좀 아쉽죠. 이런 부분은. 내 다치고 왔지만 재활치료비는 구단이 좀 내주셔 하면 구단 입장에서는 좀 짜증스럽겠네요. 그렇죠. 뭐가 좋겠어요. 돈 문제도 돈 문제지만 네. 기껏 비싼 돈 들여서 데려오고 연봉 주고 네. 데려왔더니 네. 뛰지도 못하고 다쳤다가 그러고 그러니까 아프다고 하니까 뭐라고 면전에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과거에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뛸 때 네.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박지성 선수에게 대표팀 은퇴 선언을 빨리 해라라고 종용을 많이 했죠. 자꾸 차출돼 나가서 다치고 오지 말아라. 무릎도 안 좋은데 장거리 비행으로 무릎에 물이 차서 돌아오는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팀을 은퇴해라. 은퇴 선언을 해라. 그래야 우리가 재계약을 해준다. 네. 뭐 이런 식의 보이지 않는 압박까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대개는 소속팀이 국가대표팀 출전하는 걸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군요. 많이 안 좋아하죠. 왜냐하면 나갔다가 다치니까 네. 다쳐서 돌아오고 오죽하면 이제 유럽 축구단들 같은 유럽에 있는 축구팀들 같은 경우는 피파 바이러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소속 선수가 우리 팀 선수가 국가대표팀 경기에 차출만 돼서 피파 A 매치에 나갔다가 오면 월드컵 경기 같은 경우. 네, 월드컵 경기든 뭐 예선 경기든 아니면 평가전이든 네. 이런 데 나갔다가만 돌아오면 사실 장거리 비행을 해야 되니까 컨디션 관리도 잘 안 되죠. 네. 그리고 경기를 뛴 지 또 얼마 안 되니까 선수 역시 지치죠. 그러네. 컨디션 관리도 안 되죠. 그다음 크고 작은 부상까지 당해서 오죠. 그러니까 정작 돈을 주고 내가 띄워주기를 바라는 경기에는 이 선수가 못 나가거나 아니면 평소의 실력도 안 나오는 거예요. 비싼 차 샀더니 친구가 저 차 좀 한 일주일 빌리자 그렇죠. 이 얘기랑 똑같군요. 빌려갔는데 이상하게 뭐 엔진이 뭐 그 성능이 확 떨어진 느낌이고 차에 흠집도 나 있고. 그러면 재활치료비야 뭐 그렇다 쳐도 그 비싼 선수가 다쳐서 돌아오면 경기에 못 나가잖아요. 그렇죠. 자칫하면 1년 내내 못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년 뭐 2년까지도 못 나갈 수 있죠. 그러면 이 손해는 정말 클 것 같은데. 네, 연봉은 꼬박꼬박 다 줘야 되니까요. 계약했으니까. 네. 그러면 그 손해를 네. 누가 보상해 줘야 됩니까? 그때는 이제 피파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 선수 피파가 불러가서 그 보상해줍니다. 잔치한 피파가. 그렇죠. 피파 같은 경우에 지난 2012년부터 이른바 클럽 보호 프로그램이라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A매치나 피파가 주관하는 국제대회에서 선수가 부상을 입어서 장기간 동안 소속팀 경기에 나서지 못할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피파가 선수의 연봉을 해당 구단에 보상해 준다라는 네. 게 이제 클럽 보호 프로그램인데 선수마다 연봉이랑 주급이 다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상한선을 정해놨어요. 해당 선수의 연봉이나 주급을 하루 단위로 계산해서 주는데 하루 최대 2만 548유로 우리 돈으로 대략 한 2,600만 원을 소속팀에 보상을 해줍니다. 이게 렌트카 빌렸다가 사고 나면 그렇죠. 렌트카 휴차 보상료라고 해서 사실 이게 다 보험제도예요. 똑같네요. 보험제도. 그러니까. 보험제도예요. 선수들이 수리비- 어떻게 보험 혜택을 누리느냐 이 네. 부분인데 수리비만 내는 게 네. 아니라 그 기간 동안 고객님이 사고 낸 것 때문에 네. 저희가 렌트카 못 썼으니까
그 매출까지도 보상하세요라는 네. 규정이 있는데. 근데 또 조건이 똑같네요. 있어요, 여기도. 조건이 있는 게 뭐냐면 28일이 조건인데 선수가 부상을 당한 이후 28일이 지난 시점에서도 소속팀 훈련이나 경기에 나서지 못할 경우에만 클럽 보호 프로그램 보상 신청자가 되고요. 네. 만약에 부상을 당하고 28일 이전에 회복돼서 훈련이나 경기에 나서게 되면 그 선수는 한 푼도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가벼운 경우엔 그러니까 28일이 넘는 경우가 이제 심각한 부상이라고 보는 거죠. 28일치의 재활비나 혹은 휴차 보상료. 그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구단이 알아서 각자 내줘라. 해라. 네, 구단이 알아서 내줘라 이건데. 보험으로 치면 자기 부담금 같은 개념이네요. 네, 자기 부담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 예. 같은 경우는 지금은 비시즌, 그러니까 시즌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큰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시즌이 시작되고 나서도 부상과 재활 때문에 훈련이나 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되면 토트넘 구단은 피파에 클럽 보호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경기에 못 나가는 기간 동안 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연봉이 얼마나 되죠? 주급으로 받죠. 토트넘에서 받는 주급이 85,000파운드, 우리 돈으로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받아요. 일주일에 1억 2천을 예, 받아요? 예. 그런데 이 피파의 클럽 보호 프로그램이 예산이 많아요. 우리 예. 돈으로 한 7천만 유로 정도 되니까 우리 돈으로 한 888억 정도 돼요. 아, 쌓아놓은 돈이? 예산이.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최대 11만 2,731파운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억 5천만 원 정도를 보상을 해주거든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1억 2천만 원인데 예. 최대 보상금이 1억 5천만 원이니까 보험 가액 안에 들어오네요. 그렇죠.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 주급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죠. 피파는 무슨 돈 벌어서 그렇게 쌓아놓죠, 돈을? 월드컵 하니까. 아, 월드컵 무슨 각종 뭐 휘장 판매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뭐 입장료 수입 나누는 거, 피파는 중계권료.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정말 상장하면 저는 무조건 그 회사 주식, 피파 주식을 살 정도의 최고의 그 네. 매력적인 수입처죠. 그럼 실제로 이런 규정 때문에 어디 가서 다쳤다가 피파한테 네. 돈 받은 선수가 사례가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니까 최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사례를 들어보면 에버턴의 수비수로 뛰고 있었던 시무스 콜먼이라는 선수가 지난 3월에 이 선수가 아일랜드 대표팀이거든요. 근데 네. 아일랜드와 웨일즈의 그 러시아 월드컵 예선전에서 네. 경기를 뛰다가 그 다리 골절 부상을 입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예. 최장 1년 동안 경기 못 나온다라는 판정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에버턴이 클럽 보호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지금 돈을 받고 있습니다. 네. 돈을 아, 받고 있고요. 당신들이 주최한 게임에 나갔다 네. 우리 선수 다쳤으니 네. 당신들이 앞으로 보상해라. 1년간 못 뛴대. 큰일 아. 났어. 빨리 돈 줘. 이렇게 해서 피파에서 네. 돈 주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또 국내에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선수도 받은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울산 현대에서 뛰고 있는 김창수 선수.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 8강전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와 비슷하게 오른팔 골절상을 입었어요. 예. 이때 이제 김창수 선수가 귀국하고 나서도 경기에 계속 못 나왔거든요. 그래서 김창수 선수의 소속팀이었던 당시 소속팀이 부산이었는데 부산이 피파에 클럽 보호 프로그램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김창수가 부상으로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던 52일간의 연봉, 네. 그러니까 52일치 연봉을 이제 그 피파로부터 보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보험 사기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서로 한 28일쯤 지나가면 네. 아, 보니까 나갈 수 있겠구만. 왜 엄살 부리세요? 하기도 하고. 나이령 선수 아닌가 이런 또 얘기도 나오고 그러겠군요. 아니, 아프다는데 어떻게 나간단 말이냐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주전 선수가 아닌 약간 네. 백업 선수라며. 아, 그럼요. 아니, 어차피 한 30일 쉬었는데 네. 가까이 쉬었는데 이번 게임에 출전을 하면 28일 이내니까 구단이 다 내야 되고 쉬는 김에 한 일주일 더 쉬면 다 피파가 그동안 출전 못한 거 내주니 네. 한 이틀만 더 쉬어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단 입장에서는. 등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가능성은 있네요. 그러니까 예. 구단 입장에서 사실 내가 안 쓰는 선수라면 충분히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다쳐서 오면. 아니 뭐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으니까요. 계약을 파기하는 것보다 이 선수 연봉을 다 피파가 보전해 준다면 그냥 데리고 있는 거니까. 네. 이건 조금 뭐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그러면 선수가 휴가 중이거나 경기 없는 날 혼자 연습하다 다치거나 네. 아니면 뭐 그럴 때 그때 치료비는 그것도 별도로 무슨 보상 규정이 있어요? 아니면 그때는 선수가 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업무상 제한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네요 또. 그러니까 팀 훈련 그리고 산재 처리가 안 된다는 거군요. 팀 훈련이나 팀의 공식 경기에서 다치면 업무상 네. 제외죠. 예. 그런데 개인 훈련하다 다쳤다. 이건 본인의 부주의, 실책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피파에서 보상해주는 클럽 보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A매치 경기 당일에 해당되는 거지 네. 소집 훈련하다 다친 건 안 줘요. 그거는 상관없게 처리를 하는데 뭐 규정은 그렇겠습니다만 규정이 그렇다면 저는 네.
어제 연습하다 다쳤으면 네. 야, 조금만 참고 있다가 전반 5분에 쓰러져. 아니, 근데 이거는 뭐 프로팀 같은 경우에서는 예를 들어 프로팀 같은 예. 경우는 예. 보상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는 선수에게 부담을 지우는 게 프로팀 구단 입장에서는 돈을 아끼는 거잖아요. 아, 물론이죠. 그러니까 이제 선수 네. 입장에서도 어제 혼자 연습하다 조금 다쳤지만 잠깐 참고 있다가 가서? 예, 출전해서 갑자기 뭐 그라운드에서 쓰러진다든가 아니면 소속 구단에서 훈련하다 다쳤지만 마침 내일 저 A 매치 있구나 너.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보험 사기에 해당되는데 보험 사기 같은 게 우리는 이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 선수들이 에이전트가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보험 사기 같은 걸 유사하게 꾸미는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의 이제 NBA나 그 MLB 선수들 같은 경우는 계약서를 쓸 때 네. 선수는 경기를 위해서 몸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할 의무가 있다라는 조항을 넣어요. 그래서 휴가 중이거나 비시즌 기간 혹은 뭐 경기가 없는 날 해서는 안 되는 항목들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스포츠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스노우보드나 스키를 타는 건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어떤 계약서에는 그런 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겨울에 스노우보드를 타거나 스키를 타면 다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네. 안 된다. 안 여름에 제트스키를 못 한다든지 하지 말아라. 네. 그렇게 이제 규정을 정해놔요. 그런데 선수가 스키가 너무 타고 싶어서 스키를 탔다가 다리가 부러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선수는 집에서 넘어졌어요라고 거짓말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예. 넘어졌어요라고 했어요. 근데 구단이 뭔가 이상한데라고 생각해서 구단 자체 조사에 들어갑니다. 왜 네. 스키장 CCTV에 찍혔냐 이거죠? 아니 자체 조사를 해봤는데 자체 조사를 해보고 근데 잡지를 못하니까 탐정을 고용할 때도 있어요. 아하. 사립 탐정을 고용해서 뒤를 캐달라고 해요. 그래서 캐서 보니까 스키를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다. 이러면 벌금 내야 돼요. 구단에. 계약 위반으로 그렇겠군요. 구단에 징계받고 예. 벌금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 보험 사기는 선수들도 보험 사기를 그럼요. 굉장히 겁을 냅니다. 그렇죠. 그 우리 국내 선수들 같은 경우 순진하게 되면 더 안 내고 더 겁을 내고 이런 경우는 잘 드문데 어쨌든 최근에 이제 선수들의 계약 조항들을 보면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 계약 조항 보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 몸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할 의무 조항이 들어가고 그 세부 사항으로 하지 말아야 될 금지하는 그 스포츠 종목들이 막 등장을 하거든요. 네. 뭐 심지어는 뭐 오토바이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예. 메이저리거라든지 뭐 NBA 선수들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를 선수 생활을 하는 기간 동안은 탈 수 없다라는 규정도 넣기도 합니다. 다칠까봐. 네, 바이크가 취미인 선수는 자기 취미를 희생해야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규정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로서는 몸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는 이 조항들이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 앞으로 더 복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죠. 미국처럼. 그렇겠군요. 예. 자기가 혼자 연습하다 부상당하면 치료비는 자기가 내지만 네. 그로 인해서 출전 못하는 기간 동안 연봉은 줘야 되니까 구단 그렇죠. 입장에서는 너 혹시 국내에서 한번 그런 논란이 있은 적이 있어요. 또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프로팀의 그 A라는 선수가 네. 그 경기가 없는 날 그 조기 축구에 가서 그러니까 동네 축구 시합에 왜요? 나가서 하루라도 자기 나름대로 이제 실전 경기 감각과 그 경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다쳤어요. 여기서 웃으면 안 되는. 죄송합니다. 네. 조기 축구의 회원 여러분은 네, 죄송합니다. 다쳤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 대해서 선수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를 대는 거죠. 구단에서 웃기지 마 해서 네. 그 선수 징계받았어요. 수술비는 당연히 자기가 다 냈고. 예, 그렇겠어요. 그래야 비싼 연봉을 또 구단 입장에서는 아낄 수 그렇죠. 있으니까. 서로서로의 안전장치를 만드는 거죠. 오늘도 역시 축구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 이야기는 하나도 등장 안 한 스포노믹스였습니다. 이종훈 스포츠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는 외국으로 옮겼던 생산 공장들이 자국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현상을 뭐라고 부를까요? 였는데요. 정답은 2번 리쇼어링이었습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 추첨으로 저희가 5분 뽑아서 준비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끝인사로 내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내일부터는 오전 11시 10분으로 방송 시간을 옮겼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게 시작하는데요. 대신 평소보다 방송 시간은 2배 정도 더 늘었습니다. 방송 시간을 옮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문자나 미니 또는 저희 홈페이지에 방송 시간이 바뀌어서 출근 시간에 못 듣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이런 의견 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출근 시간에 혹시 못 듣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나 팟캐스트에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에이, 난 그렇게까지는 안 들을란다 이런 분도 계실 텐데 방송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좀 더 재미있고 알차게 만들어서
다시 듣기로라도 꼭 챙겨 들으시게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지금까지 저는 이진우였고요. 내일 새로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것 열심히 아꼈다가 마지막에 큰 거에서 항상 난리잖아요, 우리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렇게 큰 금액에 대한 회계장부 따로 있고 작은 금액에 대한 회계장부가 따로 있어서 네. 이것은 무시하고 쉽게 뭐 어떻게 보면 써버리기 때문에 돈을 못 모은다는 거죠. 어디 가서 좀 싸게 파는 물건 잘 알뜰하게 샀다는 이유로 네. 기분이 좋아서 네. 오다가 치킨도 사오고. 맞아요. 아. 사실 제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에서도 재밌었던 게 연말에 보너스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보너스 나오면 다들 그거 가지고 뭐 가족끼리 오랜만에 해외여행 간다, 뭐 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갔다 오신 다음에 하신 소리 뭔지 아시죠? 보너스 받은 금액보다 더 썼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뭐 이게 무슨 심리인지도 알겠고. 근데 이게 내 마음속에 분명히 있다는 것도 알겠는데. 예, 역사적으로 예. 이건 굉장히 아주 귀감이 되는 사례 조사가 있었어요. 예전에 이스라엘 은행에 렌즈버거라는 경제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이스라엘 국민들은 사실 서독 정부로부터 정기적인 배상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전쟁 배상금이죠. 그런데 그 배상금의 차이가 가구당 좀 차이가 있었어요. 네. 어떤 데는 굉장히 많이 받는 가구도 있었고 예. 아주 소소한 가구도 있었던 거예요. 네. 이 경제학자는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받는 사람을 조사를 해봤더니요. 고액의 배상금을 받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 배상금을 받고 지출률이라고 하는 거를 계산했는데 그게 0.2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 1달러의 배상금을 받으면 그중에 23%만 돈을 쓰고 나머지는 저축하더라는 거예요. 네. 네. 많이 받으면. 네, 많이 받으면요. 네. 그런데 적게 받은 사람 있죠. 적게 받은 사람은 오히려 돈도 적게 받았으니까 더 아끼고 더 네. 저축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1달러를 받은 사람은 2달러를 쓰더라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많이 받은 사람은 우리가 큰 돈 받았을 때 이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아주 철저히 하는 것처럼 예. 그렇게 반응을 했고 적게 받은 사람은 다음 달에 들어오니까 이번에 같이 써버리지 뭐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는 거죠. 이거 아낀들 뭐가 생기겠어? 그렇죠. 사실 우리의 이러한 심적 회계를 이용해서 오히려 그래서 돈을 버는 회사도 있어요. 대표적인 산업이 예. 카지노 산업이에요. 도박. 네, 도박이요. 어. 사실 우리 도박 산업 하면 카지노가 망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이유는 그 게임의 룰이 경영자 측, 회사 쪽에 조금 더 유리하게 조금 세팅되어 유리하다면서요?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 그게 뭐 많이 유리한 건 아니고 많이 유리지는 않아요. 조금 유리하다고 예, 하거든요. 뭐 52% 예. 정도 돼요. 이게 그러니까 확률이에요. 실제로 돈 따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회계 장부를 갖다 놓고 각각의 계정 과목들을 놓은 다음에 그 돈들을 각각 배분해서 어떤 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쓰고 네. 어떤 건 어렵게 쓴다라는 거죠. 아. 사실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돈은 대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네. 똑같다고 봤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노름으로 번 돈 100만 원이나 내가 일해서 번 돈 100만 원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동일한 의미를 부여하고 동일한 뭐 소비 패턴이나 투자 패턴을 보여야 되는데 예. 일해서 번 돈 100만 원은 그거 쉽게 못 쓰는데요. 노름에서 번 돈 100만 원 그날 쓸 수도 있죠. 결국 같은 돈인데. 네, 그렇죠. 똑같은데요. 그 돈을 메우려면 똑같이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럼에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는 실제는 다르게 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본 돈의 대체 가능성을 네. 우리는 실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각각 주머니에 10만 원씩 가지고 있다. 네. 그럼 이 물건을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구입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의 그 10만 원이라는 게 어떻게 생긴 돈인데요. 각자의 마음속에 어떤 계정에 있는 돈입니까? 를 알아야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아주 정교한 실험들을 해보면요. 더욱더 우리의 행태가 얼마나 가관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실험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어떤 프로 야구 경기든 아니면 흥행하고 있는 연극 공연을 보러 가려고 하는 과정을 한번 가정해 봤습니다. 예. 이미 저는 티켓 가격을 15만 원을 주고 샀어요. 네. 네, 샀는데 딱 입구에 왔는데 티켓을 잃어버린 거예요. 네. 15만 원짜리를. 예. 그러면 15만 원을 다시 주고 티켓을 사느냐 이렇게 하나 물어본 질문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가정의 상황인데서 너무 제 마음이 힘들어요. 그렇죠. 두 번째 상황은 어떠냐? 예. 티켓을 사지는 않았어요. 사진 않고 현장에 가서 살려고 네. 이제 15만 원을 들고 가고 있었는데 네. 현금을요. 예. 그런데 주차장 어디쯤에서 15만 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현금을? 예, 현금을. 아이고. 그랬을 때 그러면 15만 원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티켓 원래 살려고 했던 15만 원 주고 사겠느냐? 이걸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티켓을 잃어버렸으면요. 네. 또 한 장 사야 되니까 네. 그거는 못 살 것 같아요. 아. 안 그래도 비싼 걸 30만 원 주고 들어가야 되는 셈이니까. 제 방송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무슨 그래요? 얘기냐면요. 예. 일단 저는 표값으로 15만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해서 일을 시키면 적어도 시간당 이 정도 급여는 줘야 된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둔 게 최저임금입니다. 올해는 시간당 6,470원이지요. 이 최저임금을 시간당 10,000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게 요즘 이슈인데요.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리느냐 마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한 논쟁거리입니다만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해볼 숙제가 한 가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렸을 때 시급이 10,000원으로 오르는 근로자야 더 좋겠지만 최저시급이 오르는 바람에 단기적으로든 중장기적으로든 일자리가 사라지는 분들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겁니다. 대개는 최저임금이 10,000원으로 올라가면 그 늘어난 소득으로 소비를 늘릴 것이고 소비가 늘어나면 매출도 늘어나고 매출이 늘면 시간당 10,000원짜리 근로자를 과거보다 더 고용해야 되니까 이 문제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다만 그 중장기가 누군가에게는 아주 고통스러운 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 거냐를 두고 벌이는 논쟁의 에너지의 일부를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오히려 최악의 상황에 몰릴 수도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에너지를 쏟을 것인지 그 사람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하면 튼튼하게 만들 것인지 여기에도 좀 쏟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요일입니다.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다른 경기에 나가서 혹시 부상을 당하면 그 치료비는 누가 내는 건지 간단한 질문인 것 같지만 이걸 두고 아주 복잡한 계약 관계들이 꼬여 있습니다. 오늘 스포노믹스 시간에 알아보겠고요. 주말에만 만날 수 있는 손에 잡히는 퀴즈 오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 토요일에 경제 콘서트를 엽니다. 시간은 오후 3시고요. 장소는 서울 상암동 MBC 골든마우스 홀입니다. 민간 싱크탱크 여시제의 이원재 기획이사와 함께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 점검해 볼 텐데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 또 최저임금 인상 문제 같은 뜨거운 이슈들을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콘서트 참가 신청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해주시면 되고요. 예. 10만 원을 지불했잖아요. 앞선 사례는요. 네, 이 연극이나 이 공연이나 이 스포츠면 네. 15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겠죠. 네, 그래서 예. 지불을 했는데 표값으로. 그런데 또 표를 15만 원 주고 또 사야 되는 거예요. 어허. 그럼 나는 표값에 30만 원을 지불한 거죠. 용납할 수 없죠, 스스로. 그렇죠. 예.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오락비에 30만 원을 낼 수는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집에 가겠네요.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사례에서는요. 처음 잃어버린 현금 15만 원은 네. 내가 오락비로 지불한 15만 원이 아니라 잃어버렸죠. 그냥 잃어버린 15만 원인 거예요. 마음은 아프지만. 네. 그래서 그건 15만 원대로 잊어버리고 티켓 15만 원을 더 구입할지는 다른 문제인 거예요. 결국은 하여튼 오늘 30만 원을 썼지만 그렇죠. 나는 이 연극 티켓으로는 15만 원 쓴 거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는 그냥 연극은 보러 15만 원을 내더라는 겁니다. 마음은 후자가 더 편하겠네요. 근데 결론은 둘 다 30만 원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불한 거잖아요, 결국.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똑같은데 이렇게 소비자들이 이 오락비라는 계정과 현금이라는 계정을
달리둬서 그것에 대해서 지불의 여지를 달리하더라는 거죠. 이런 심적 회계는요, 그 돈의 사용 용처에 따라서도 달라지기도 하지만 돈의 금액, 규모에 따라서도 또 반응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전등을 하나 사러 가려고 하는데요. 네. 집 앞에 있는 가게는 한 10만 원 해요. 전등 하나에? 네. 예. 그런데 버스 정거장으로 한 3정거장 떨어진 곳에 가면 그게 7만 5천 원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버스 정거장, 3정거장이면 버스 타고 우리 가서 싼 거 사잖아요. 2만 5천 원이나 싼데 버스비 왕복해봐야 뭐 시간 소모해도 그렇죠. 할만하죠. 네. 예. 그래서 대부분 이런 상황이면 10만 원짜리 7만 5천 원에 살 수 있는 거길 가요. 네. 예. 그런데 또 다른 상황이 어떠냐면요. 이번에는 200만 원짜리 냉장고가 있어요. 네. 그런데 200만 원짜리 냉장고를 집 앞에서는 200만 원에 파는데 예. 똑같이 한 버스 정거장으로 한 3정거장, 4정거장 떨어진 데선 그 200만 원짜리를 역시 2만 5천 원 싼 금액엔 뭐 그럼 197만 5천 원 그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까 2만 5천 원 아끼기 위해서 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안 가더라는 거죠. 왜? 그러니까 이거 뭘 묻는지는 알겠는데 네. 내 마음도 가기 괜히 귀찮아지는데 왜 그러니까요. 그렇죠? 우린 분명 2만 5천 원 아끼기 위해서 세정거장 떨어진 데 갔는데 예. 냉장고일 때는 안 가더라는 거죠. 아. 이게 그래서 심적 회계는 그 금액의 크기에 따라서도 이렇게 좌지우지 되기도 한다라는 부분이 아주 독특한 방식입니다. 광고 듣고 6월 25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대감에 땅값만 올려놓는. 알겠습니다. 네네. 여기까지만 듣죠 오늘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리고 저 앞에 추가로 하나 드리자면. 박 교수님, 박 네. 교수님, 저희가 네. 오늘 허락된 시간이 길지 않아서 고맙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근데 이때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세무사님, 공제. 예. 조심하셔야 되는 건 다음번에 또 배울게요.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짧아서 항상 아쉬우셨죠? 손에 잡히는 경제가 길어집니다. 오전 11시 10분부터 하루 50분. 자리를 옮겨 시작되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당신의 경제를 책임집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상식을 살짝 뒤집어서 행동 경제학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다시 보는 경제. 오늘도 KDI 박정호 전문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늘 갖고 오신 주제는 제가 슬쩍 원고를 봤더니 돈 이야기군요, 정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주제가 돈이라고 다 같은 돈이 아니다. 네, 맞습니다. 에이, 뭐 돈은 10,000원이면 10,000원이고 5,000원이면 5,000원이고 늘 같은 돈이죠. 근데 실제 우리의 생활을 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연말 보너스로 받은 100만 원은요. 네. 하고요. 예. 그냥 정기적인 월급으로 받은 100만 원은 네. 그 느낌이 다르죠. 아니, 정기적인 뭐, 월급은 그렇죠. 쉽게 못 써요. 예. 못 쓰죠, 당연히. 네. 아내 통장으로 가니까요. 근데 보너스 100만 원은 네. 아주 공돈인 것처럼 해서 굉장히 쉽게 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연말에 보너스가 나오면 예. 직원들의 관심은 얼마를 주느냐보다는 네. 어디다 누구 쓰느냐. 통장으로 넣어주느냐 이게 더 민감하던데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의 행태를 가만히 보면요. 원래 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돈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요. 여러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람도 역시 마음속에 회계 처리가 있더라. 그래서 이걸 심적 회계라고 부르는데요. 똑같은 돈이라도 네. 이건 이렇게 아껴 써야 되는 돈, 네. 이건 편하게 써도 되는 돈. 맞습니다.